돈도 없는 나라가 무슨 에너지 산업입니까? 유럽이 한국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탄소 기준치 초과, 즉시 수출 금지. 연간 12조 시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죠. 전문가들은 한국 정유산업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을 90일로 봤습니다. 그런데 91일째 되던 날, 쫓아낸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폐식용유와 버려진 플라스틱으로 만든 연료가 유럽 기준의 절반을 찍었기 때문이죠. 세계가 버린 쓰레기로 세계의 기준을 뒤집은 나라,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2026년 3월 15일 새벽 헬싱키 본부 집무실의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저는 마르쿠스 린드베르그입니다. 핀란드 출신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 조정위원회 수석 감사관직을 맡은 지 19년째입니다. 제 직함이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럽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면 통관을 막는 역할이죠. 사람들은 우리를 탄소 세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날 새벽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브뤼셀 본부의 동료 카를로스였습니다. 마르쿠스, 지금 당장 화상회의 들어와. 한국 건이야. 저는 커피도 채 마시지 못한 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12명의 EU 에너지 담당관들이 이미 접속해 있었죠. 카를로스가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한국 주요 정유사 4곳의 탄소 집약도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할게. 한국 정유 제품은 우리 기준을 통과할 수 없어. 저는 보고서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한국 정유사들이 생산하는 항공유의 탄소 집약도는 생산 공정 기준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킬로그램당 평균 89g이었습니다. EU가 새롭게 설정한 기준치는 75g, 14g 차이. 작아 보이지만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는 숫자였습니다. EU 탄소국경 조정제도 CBAM이 2026년부터 항공유에도 전면 적용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에 이어 항공유가 4번째 적용 품목으로 추가된 건 불과 8개월 전이었죠. 카를로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유럽 항공유 수입 시장에서 점유율 18%야. 연간 계약 규모가 얼마인지 알아? 12조 원이야. 그게 내달 1일부로 전면 금지돼. 저는 잠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14g 줄이려면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에 최소 3년은 필요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죠. 보고서 초안 작성해줘. 한국 측에 공식 통보문 보내야 해. 오전 10시 보고서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유 제품 CBAM 기준 초과 통지 및 수입 금지 권고안. 파일을 저장하는 순간 솔직히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19년 동안 이 일을 해왔지만 이렇게 큰 규모의 수입 금지 조치는 처음이었으니까요. 한 나라의 주력 수출 산업이 하루아침에 유럽 시장에서 퇴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공식 통보문이 서울로 발송됐습니다. 저는 퇴근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핀란드의 3월 하늘은 회색이었습니다. 저 멀리 지구 반대편의 어느 나라가 이 서류 한 장 때문에 밤을 지새우고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그 나라는 밤을 지새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통보문이 발송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후속 보고서를 작성 중이었습니다. 한국 정유 4사의 수출 차질이 글로벌 항공유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분석이었죠. 그때 팀원 아나스타샤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이상한 게 잡혔습니다. 화면에는 한국발 선박 위성 추적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인천항과 울산항에서 출발한 선박들의 항로 분석이었죠. 어젯밤부터 한국 선박 23척이 동남아 해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이상해요.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북쪽, 말레이시아 사바주 해안, 베트남 호찌민항 인근. 전부 팜유 정제 공장 밀집 지역입니다. 저게 뭘 싣는 겁니까? 폐식용유입니다. 이미 사용된 튀김기름, 산패된 식물성 기름 이런 것들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수입 금지 통보를 받고 사흘 만에 배 23척을 동남아로 보내서 폐식용유를 긁어모으고 있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한국 정유산업 전문가인 브뤼셀 동료 피에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에르, 폐식용유로 항공유를 만드는 게 가능해? SAF, 지속가능 항공유라고 부릅니다. HEFA 공정인데요. 폐식용유나 동물성, 지방을 고온고압에서 수소 처리하면 항공유와 동일한 탄화수소가 나와요. 이걸로 만든 항공유는 탄소 집약도가 킬로그램당 30g대까지 내려갑니다.
우리 기준 75g을 훨씬 밑도는 거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CBAM 기준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야? 통과할 정도가 아니지. 현재 유럽에서 생산되는 SAF 평균값인 60g보다도 낮아요. 근데 문제는 원료 확보입니다. 한국 정유사들의 대유럽 수출량을 SAF로 전부 대체하려면 원료가 연간 300만 톤은 있어야 하는데 전 세계 폐식용유 가용 물량으로는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양이 안 된다. 그러면 한국이 지금 하는 행동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이것이 쓸 수 있는 패가 없는 나라가 일단 뭔가를 해보려는 몸부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아나스타샤가 들고 온 보고서에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선박들이 폐식용유만 싣는 게 아니었습니다. 국장님, 선박 7척이 추가로 다른 해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인도 뭄바이 앞바다와 필리핀 마닐라 근해예요. 해양 폐플라스틱 수거 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입니다. 폐플라스틱을 왜요? 폐플라스틱을 고온에서 분해하면 열분해유라는 기름이 나오거든요. 이론적으로 그게 SAF 원료가 될 수도 있다는 연구 논문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어느 정유사도 이걸 항공유 원료로 상용화한 사례가 없어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상용화도 안 된 기술에 배 7척을 추가로 보낸다는 건 납득이 안 됐습니다. 선박 운용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지인 프란츠 하르트만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독일 에너지산업협회 회장이었죠. 마르쿠스, 자네가 한국에 CBAM 통보를 보냈다지? 혹시 한국 SK에너지가 작년에 출원한 특허건 알고 있나? 모릅니다. 어떤 겁니까?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SAF 원료로 전환하는 코프로세싱 공정이야. 기존 정유 설비에 폐플라스틱 기름을 함께 투입해서 항공유를 뽑아내는 방식인데 세계 특허 조사에서 유사 기술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어.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실제로 작동합니까? 작동해. 지난달 울산 공장에서 상업 생산을 이미 시작했다고 하더군. 그리고 마르쿠스, 이게 더 중요한 건데 그 공정으로 만든 항공유의 탄소 집약도를 측정했더니 킬로그램당 28g이 나왔다고 해. 자네네 기준이 75g이지?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28g. 우리 기준의 절반도 안 됩니다. 유럽이 최선을 다해 만들어도 평균 60g인데 한국이 쓰레기 기름으로 28g짜리 항공유를 만들었다는 겁니까? 그런데 저는 곧 안심했습니다. 기술이 있어도 국제 인증이 없으면 항공기에 급유가 안 됩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기반 SAF는 ASTM 인증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규정의 벽이 남아 있었죠. 저는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때 프란츠에게서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마르쿠스, 오늘 ASTM 뉴스 봤어? 저는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굳었습니다. ASTM 인터내셔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기반 SAF 코프로세싱 공정 최초 인증 승인. 한국 기업 제출 기술 자료 최종 검토 완료. 날짜를 봤습니다. 오늘이었습니다. 한국 선박들이 원료를 가득 싣고 귀향하는 바로 그날 국제 인증이 떨어진 겁니다. 선박 일정과 인증 일정이 정확히 맞아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나스타샤가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국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몇 주의 장면들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사흘 만에 배 23척을 띄운 것, 폐플라스틱 수거 해역으로 향한 7척, 그리고 오늘 인증. 저는 우리 통보문이 한국을 흔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통보문과 상관없이 이미 모든 게 준비돼 있었던 겁니다. 아나스타샤가 귀향 중인 선박 화물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폐식용유 12만 톤, 동물성 지방 3만 톤, 팜유 부산물 5만 톤, 폐플라스틱 열분해 원료 8만 톤, 총 28만 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HEFA 공정 기준 전환율이 약 70%니까 약 20만 톤의 SAF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연간 대유럽 항공유 수출 목표량 180만 톤의 11%였습니다.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때 아나스타샤가 화면 한 귀퉁이를 가리켰습니다. 국장님, 울산공단 위성 영상인데요. 이상한 구조물이 보입니다. 기존 정유 단지 옆에 새로 세워진 건데 저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영상을 확대했습니다. 높이 40m 규모의 반응기 3기가 기존 정유탑들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봐도 기존 설비와 파이프로 촘촘히 연결된 게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면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가 19년 동안 서류와 데이터만 들여다보는 동안 한국은 제가 읽지 못하는 무언가를 만들어 두고 있었습니다. 아나스타샤, 저 울산 다녀오겠습니다. 사흘 후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KTX를 타고 울산까지 2시간. 차층 밖으로 공장 지대가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상상하던 것보다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수십 개의 굴뚝, 수백 개의 파이프, 지평선까지 이어지는 탱크들이었죠. 온산공단 입구에서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임재혁입니다. 에너지기술연구원 바이오 연료 공정책임연구원이죠. 어서 오십시오. 그는 우리를 곧장 공장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안전모와 방화복을 받았습니다. 소음이 진동처럼 전신을 두드렸습니다. 수백 개의 파이프 속에서 액체와 가스가 동시에 흐르는 소리였죠. 위성 영상에서 봤던 반응기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40m 높이의 철제 원통 3기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각각의 표면에는 온도 센서와 압력 게이지가 촘촘히 박혀 있었고 꼭대기에서는 하얀 수증기가 가느다랗게 피어오르고 있었죠. 저 안의 온도가 지금 380도입니다. 압력은 70기압이고요. 그 조건에서 폐유지가 수소와 반응하면 탄소와 산소 결합이 끊어지고 순수한 탄화수소만 남게 됩니다. 그게 항공유의 기본 구조예요. 저는 반응기 외벽에 손을 살짝 댔습니다. 따뜻했고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요. 린드베르그 감사관님, 기존 SAF 전용 공장과 우리 공정의 차이를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기존 SAF 공장은 바이오 원료만 투입할 수 있어요. 원유와 바이오 원료를 함께 넣으면 촉매 반응이 서로 방해를 일으켜 공정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기존엔 반드시 별도 공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까? 5년 걸렸습니다. 두 종류의 원료가 공존하는 환경에서 각자의 반응을 방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이중 선택성 촉매를 새로 개발했어요. 덕분에 기존 정유 설비의 수소 공급 라인과 증류탑을 그대로 공유하면서 SAF를 동시에 뽑아낼 수 있습니다. 설비 투자 비용이 기존의 3분의 1 수준이고요. 저는 멈췄습니다. 5년 전이면 2021년입니다. 우리가 CBAM을 항공유에 적용한다고 발표하기도 전이에요. 임재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2019년에 시작했습니다. 그해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끊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배운 게 있어요. 밖에서 뭔가를 끊어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으려면 위기가 오기 전에 기술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EU CBAM이 항공유로 확대될 거라는 건 2023년에 이미 예고됐었고요. 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반응기를 다시 올려다봤습니다. 40m 높이의 철제 구조물이 그제야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건 위기에 대응해서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세워둔 거였죠. 임재혁이 말했습니다. 실제로 생산된 SAF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작은 실험실로 들어섰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투명한 비커 여러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각각 라벨이 붙어 있었죠. 폐식용유 원료, 동물성 지방 원료, 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 그리고 가운데 가장 큰 비커에는 맑고 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원료 비커들을 들여다봤습니다. 폐식용유는 짙은 갈색이었고 동물성 지방은 반고체 상태였으며 플라스틱 열분해유는 탁한 황색이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거대한 반응기를 거쳐 가운데에 투명한 액체가 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비커를 들어 올렸습니다. 햇빛에 비춰보니 물처럼 맑았습니다. 일반 항공유와 구별이 안 됐죠. 이걸로 진짜 비행기를 띄울 수 있습니까? 임재혁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동영상 하나가 재생됐습니다.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이었죠. 대한항공 화물기 한 대가 연료를 주입받고 있었습니다. 탱크로리 옆면에 라벨이 보였습니다. KSAF 코프로세싱 배치 1점. 2023년 9월 인천 LA 노선 시범 운항입니다. 한국 최초의 SAF 상업 비행이었고요. 그때는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했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건 100% 국내 공정 자체 생산입니다. 아나스타샤가 물었습니다. 탄소 집약도 수치가 정말 28g입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임재혁이 분석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폐식용유 기반만으로는 30g대입니다.
거기에 플라스틱 열분해유를 특정 비율로 혼합하면 더 낮아져요. 플라스틱은 원래 석유로 만들어진 거라 구조가 깨끗하거든요. 불순물만 제거하면 탄소 집약도가 매우 낮은 탄화수소가 됩니다. 두 원료를 최적 비율로 배합하면 28g이 나오죠. 저는 보고서의 숫자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EU 기준 75g, 유럽 SAF 생산 평균 60g, 한국 KSAF 28g. 저는 비커를 내려놨습니다. 우리가 통보문을 보내면서 압박한 나라가 우리보다 2배 이상 깨끗한 연료를 이미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19년 동안 탄소 기준을 집행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우리가 수입 금지를 때린 나라였습니다. 임재혁이 말했습니다. 내일 한 곳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아나스타샤를 봤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오전 비행기를 늦추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임재혁이 데려간 곳은 공장 한쪽 끝에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천장까지 배양 탱크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수백 개가 넘었죠. 탱크마다 녹색 액체가 천천히 순환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미세조류 배양실입니다. 저는 탱크 하나에 가까이 갔습니다. 액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SAF 원료가 됩니까? 됩니다. 미세조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지방질을 축적해요. 그 지방질을 뽑아서 저희 코프로세싱 공정에 넣으면 SAF가 나옵니다. 저는 탱크 옆면에 배관을 봤습니다. 파이프 하나가 외벽으로 연결돼 있었죠. 저 파이프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공장 굴뚝입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공정 중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해서 이 배양실로 주입합니다. 조류가 그걸 먹고 자라는 거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시에 탄소를 흡수하는 원료를 만드는 겁니다. 아나스타샤가 제 팔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져 있었죠. 탄소가 굴뚝에서 나오는 순간 다시 원료로 전환된다는 거잖아요. 임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시스템이 완전히 안정화되면 공장 전체의 순탄소 배출량이 사실상 제로에 수렴합니다. 저는 한동안 탱크를 바라봤습니다. 공장이 탄소를 뿜으면서 동시에 그 탄소를 삼키는 구조. 이건 단순한 친환경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에너지 생산의 순환 자체를 다시 설계한 거였죠. 저는 브뤼셀에서 유럽 정유사들의 탄소 감축 로드맵을 수십 개 검토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임재혁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감사관님, 말씀하세요. 저희가 통보를 받았을 때 당장 대응이 불가능한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원료도 부족하고 인증도 시간이 걸리고요. 그런데 통보 다음 날부터 선박을 띄운 건 기술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럼 왜였습니까? 공론화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움직이면 EU가 주목하고 언론이 따라오고 거래처들이 협상 테이블로 나옵니다. 아무 반응도 없으면 통보 하나로 조용히 시장에서 사라지는 거거든요. 배를 띄우는 건 싸우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쓴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그걸 패닉이라고 읽었습니다. 한국은 그걸 전략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헬싱키로 돌아온 다음날 아침, 제 이메일함에 메시지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프란츠 하르트만이었습니다. 마르쿠스, 루프트한자 내부 보고서 하나 보내줄게. 읽어봐.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루프트한자 그룹 연료 전략팀의 내부 검토 문서였죠.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KSAF 도입 타당성 검토 및 2027년 이후 혼합임무 대응 시나리오.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문서 안에는 한국 KSAF의 탄소 집약도 28g, 현재 유럽 SAF 평균 대비 절반 수준, 가격 경쟁력 분석, 공급 안정성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결론이 있었습니다. EU CBAM 기준 충족 가능 여부 적합. 2027년 SAF 혼합임무 대응 최우선 협력 후보 한국 정유 컨소시엄. 저는 문서를 덮었습니다. 루프트한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럽 최대 항공사가 우리가 수입 금지를 때린 나라의 연료를 들여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카를로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르쿠스, 에어프랑스도 같은 움직임이야. 브리티시에어도 접촉 중이라는 얘기가 들어와.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카를로스, 우리 통보문 재검토해야 할 것 같아. 뭐라고? 규정대로 집행한 거잖아. 규정은 맞아.
근데 우리가 기준을 만들었을 때 전제가 있었어.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는 나라가 유럽 정유사들 뿐이라는 전제. 그런데 그 전제가 틀렸어. 카를로스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기준을 넘었다는 거야? 넘은 정도가 아니야. 우리 기준의 절반도 안 되는 연료를 만들어냈어. 우리가 만든 기준이 한국을 막으려던 건데 그 기준이 이제 유럽 항공사들이 한국으로 달려가는 이유가 되고 있어. 전화 너머로 카를로스의 긴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브뤼셀 본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는 EU 에너지 담당관들뿐 아니라 에어버스 대표, 루프트한자 연료 전략팀장, 토탈에너지 정책 담당 부사장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우리가 수입 금지를 통보한 나라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해야 할 자리인데 방안의 절반이 그 나라와 거래를 트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카를로스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이번 안건은 대한민국 정유 제품의 CBAM 기준 초과에 따른 수입 금지 집행 유예 검토입니다. 린드베르그 감사관, 현장 실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울산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코프로세싱 방식의 SAF 생산 설비를 가동 중입니다. 폐식용유, 동물성 지방,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원료로 사용하며 ASTM 신규 공정 인증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탄소 집약도는 킬로그램당 28g, EU 기준치 75g의 37% 수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루프트한자 측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감사관님, 한국의 연간 생산 가능 물량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현재 반응기 3기 기준 연간 52만 톤입니다. 단 한국 측이 추가 반응기 2기를 올 하반기 설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완공 시 연간 생산 가능량은 87만 톤으로 늘어납니다. 에어버스 대표가 받아쳤습니다. 87만 톤이면 EU 항공사들의 2027년 SAF 혼합 의무 물량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카를로스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원료 조달 지속성이 문제 아닙니까? 폐식용유 물량에 한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자료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한국은 폐식용유 외에 미세조류 배양 시스템을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조류 배양 원료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원료 다각화가 이미 진행 중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토탈에너지 부사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유럽 정유사들이 이 기술을 확보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촉매 개발에만 5년이 걸렸습니다. 설비 구축과 인증까지 합치면 최소 7년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브뤼셀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아나스타샤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뭔가 잘못 보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CBAM을 설계할 때 유럽이 친환경 기술을 선도한다는 걸 전제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준에 못 미치는 나라들을 밀어내는 구조였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이 우리 기준을 절반 이상 초과 달성했고 유럽 항공사들이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만든 기준이 결국 유럽 정유사들을 불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나스타샤의 말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녀가 맞았습니다. 우리는 기준을 만들면서 유럽이 그 기준의 정점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정점을 조용히 지나쳐 있었습니다. 저는 이튿날 아침 임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임 연구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코프로세싱 기술 개발을 2019년에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그때 EU CBAM이 항공유에 적용될 거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임재혁이 잠시 웃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에너지 자립이 필요하다는 것만 알았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니까요. 누군가 공급을 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게 두려웠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결과는 의도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까? 의도는 단순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아침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새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오래 고민하다가 입력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유 제품 수입 금지 권고, 철회 및 KSAF 우선 도입 검토 요청. 19년 동안 저는 기준을 집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처음으로 제가 만든 기준을 다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준이 앞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준을 이미 훨씬 앞서 달리고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원 한 방울 없는 나라가요. 저는 보고서의 첫 문장을 썼습니다. 우리는 기준을 만들었다. 한국은 그 기준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아침, 카를로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르쿠스, 자네 보고서 읽었어. 수입 금지 철회라니. 위원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카를로스, 우리가 규정을 집행하는 이유가 뭐야?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 규정이 탄소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연료를 막고 있어. 목적과 수단이 뒤집혔어. 카를로스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겠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데이터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이미 있고요. 그날 오후 저는 브뤼셀 위원회 청문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안건은 하나였습니다. 대한민국 KSAF 도입에 관한 CBAM 적용 예외 조항 신설 검토. 청문회 날짜는 3주 후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에너지산업협회 회장 프란츠 하르트만이 움직인 겁니다. 그는 유럽 주요 항공사 CEO 7명과 정유사 대표 4명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장소는 프랑크푸르트였습니다. 저는 프란츠에게서 회의 결과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마르쿠스, 만장일치야. 업계가 먼저 KSAF 도입을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내기로 했어. 위원회보다 시장이 먼저 움직이는 거지. 저는 문자를 읽고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제가 19년 동안 지켜본 유럽 에너지 업계는 변화에 느렸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검증 기간이 길었고 기존 공급망을 바꾸는데 극도로 보수적이었죠. 그런 업계가 3주 만에 만장일치 성명을 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던 겁니다. 2027년 SAF 혼합 의무가 코앞인데 유럽 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물량이 턱없이 부족했으니까요. 한국이 만들어낸 28g짜리 연료는 그들에게 구명줄이었습니다. 청문회까지 3주. 저는 자료를 더 보강해야 했습니다. 아나스타샤를 불렀습니다. 한국 측에 추가 기술 자료 요청해 주세요. 생산 공정 전체 데이터와 원료 조달 5개년 계획이 필요합니다. 아나스타샤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국장님, 한국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임재혁 연구원이 자료를 이미 준비해뒀다고 하네요. 청문회 날짜 잡히면 바로 보내줄 수 있다고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청문회 날짜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나스타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준비해뒀다고 했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 나라는 어디까지 미리 준비해두는 걸까요? 청문회 이틀 전 밤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집무실에 남아 발표 자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떴습니다. 받았더니 프랑스 억양의 영어였습니다. 린드베르그 감사관이십니까? 저는 베르나르 코스탱입니다. 유럽정유산업협회 사무총장이죠. 저는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 정유사들의 로비 창구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감사관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회에서 KSAF 도입 예외 조항을 신설하면 안 됩니다. 유럽 정유사들이 수십억 유로를 투자해서 SAF 설비를 구축하고 있는데 한국 제품이 들어오면 그 투자가 전부 물거품이 됩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베르나르 씨, 2027년 혼합 의무 물량을 유럽 자체 생산으로 맞출 수 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몇 년입니까? 3년에서 5년. 저는 말했습니다. 2027년이 1년도 안 남았습니다. 항공사들이 혼합 의무를 못 맞추면 페널티가 부과되고 그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유럽 정유사들의 설비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럽 시민들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베르나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문제입니다. 한국은 정부 보조금으로 기술 개발을 했어요. 그건 무역 불균형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의 코프로세싱 기술은 기업이 7년간 독자 개발한 겁니다. 정부 보조금 비율은 전체 개발비의 12%입니다. 유럽 SAF 업계가 받은 보조금 비율이 평균 34%인데 그건 공정한 경쟁입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다시 발표 자료로 눈을 돌렸습니다. 청문회까지 48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청문회 당일이었습니다. 브뤼셀 EU 위원회 청문회장.
200석 규모의 홀에 각국 에너지 담당관, 항공사 대표, 정유업계 관계자들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방청석 한쪽에는 한국 대사관 직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직접 권고한 수입, 금지 조치를 철회해달라는 요청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규정을 집행하는 감사관이 스스로 철회를 요청하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규정의 목적이 탄소 감축이라면 탄소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제품을 막는 규정은 스스로 모순입니다. 화면에 숫자를 띄웠습니다. 한국 KSAF 탄소 집약도 28g, EU 기준치 75g, 유럽 현재 SAF 평균 60g. 한국 제품은 우리 기준치의 37% 수준입니다. 우리가 막으려 했던 나라가 우리보다 2배 이상 앞서 있었습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이 기술이 어떻게 나왔는지 직접 울산에서 확인했습니다. 7년간의 독자 개발입니다. 시작은 2019년이었습니다.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가 에너지 자립을 위해 시작한 연구였습니다. 그 연구가 우연히 우리 기준을 넘어선 게 아닙니다. 끊기지 않기 위해 7년을 버텼더니 세계 최고가 돼 있었던 겁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베르나르 코스탱이었습니다. 감사관님, 유럽 정유사 보호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기술을 막는 것과 유럽 기술을 키우는 것은 별개입니다. 경쟁자를 막아서 우리가 강해진 역사는 없습니다. 오히려 경쟁자가 생겼을 때 우리가 더 빠르게 움직였죠. KSAF가 들어오면 유럽 정유사들도 더 빨리 움직일 겁니다. 홀 안에서 조용한 박수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었습니다. 그러다 퍼졌습니다. 저는 연단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19년 동안 기준을 집행하면서 박수를 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아침, 카를로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르쿠스, 자네 보고서 읽었어. 수입 금지 철회라니. 위원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카를로스, 우리가 규정을 집행하는 이유가 뭐야?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 규정이 탄소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연료를 막고 있어. 목적과 수단이 뒤집혔어. 카를로스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겠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데이터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이미 있고요. 그날 오후 저는 브뤼셀 위원회 청문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안건은 하나였습니다. 대한민국 KSAF 도입에 관한 CBAM 적용 예외 조항 신설 검토. 청문회 날짜는 3주 후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에너지산업협회 회장 프란츠 하르트만이 움직인 겁니다. 그는 유럽 주요 항공사 CEO 7명과 정유사 대표 4명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장소는 프랑크푸르트였습니다. 저는 프란츠에게서 회의 결과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마르쿠스, 만장일치야. 업계가 먼저 KSAF 도입을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내기로 했어. 위원회보다 시장이 먼저 움직이는 거지. 저는 문자를 읽고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제가 19년 동안 지켜본 유럽 에너지 업계는 변화에 느렸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검증 기간이 길었고 기존 공급망을 바꾸는데 극도로 보수적이었죠. 그런 업계가 3주 만에 만장일치 성명을 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던 겁니다. 2027년 SAF 혼합 의무가 코앞인데 유럽 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물량이 턱없이 부족했으니까요. 한국이 만들어낸 28g짜리 연료는 그들에게 구명줄이었습니다. 청문회까지 3주. 저는 자료를 더 보강해야 했습니다. 아나스타시아를 불렀습니다. 한국 측에 추가 기술 자료 요청해 주세요. 생산 공정 전체 데이터와 원료 조달 5개년 계획이 필요합니다. 아나스타샤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국장님, 한국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임재혁 연구원이 자료를 이미 준비해뒀다고 하네요. 청문회 날짜 잡히면 바로 보내줄 수 있다고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청문회 날짜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나스타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준비해뒀다고 했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 나라는 어디까지 미리 준비해두는 걸까요? 청문회 이틀 전 밤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집무실에 남아 발표 자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떴습니다. 받았더니 프랑스 억양의 영어였습니다. 린드베르그 감사관이십니까? 저는 베르나르 코스탱입니다.
유럽정유산업협회 사무총장이죠. 저는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 정유사들의 로비 창구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감사관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회에서 KSAF 도입 예외 조항을 신설하면 안 됩니다. 유럽 정유사들이 수십억 유로를 투자해서 SAF 설비를 구축하고 있는데 한국 제품이 들어오면 그 투자가 전부 물거품이 됩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베르나르 씨, 2027년 혼합이무 물량을 유럽 자체 생산으로 맞출 수 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몇 년입니까? 3년에서 5년. 저는 말했습니다. 2027년이 1년도 안 남았습니다. 항공사들이 혼합이무를 못 맞추면 페널티가 부과되고 그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유럽 정유사들의 설비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럽 시민들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베르나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문제입니다. 한국은 정부 보조금으로 기술 개발을 했어요. 그건 무역 불균형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의 코프로세싱 기술은 기업이 7년간 독자 개발한 겁니다. 정부 보조금 비율은 전체 개발비의 12%입니다. 유럽 SAF 업계가 받은 보조금 비율이 평균 34%인데 그건 공정한 경쟁입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다시 발표 자료로 눈을 돌렸습니다. 청문회까지 48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청문회 당일이었습니다. 브뤼셀 EU 위원회 청문회장. 200석 규모의 홀에 각국 에너지 담당관, 항공사 대표, 정유업계 관계자들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방청석 한쪽에는 한국 대사관 직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직접 권고한 수입, 금지 조치를 철회해달라는 요청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규정을 집행하는 감사관이 스스로 철회를 요청하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규정의 목적이 탄소 감축이라면 탄소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제품을 막는 규정은 스스로 모순입니다. 화면에 숫자를 띄웠습니다. 한국 KSAF 탄소집약도 28g, EU 기준치 75g, 유럽 현재 SAF 평균 60g. 한국 제품은 우리 기준치의 37% 수준입니다. 우리가 막으려 했던 나라가 우리보다 2배 이상 앞서 있었습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이 기술이 어떻게 나왔는지 직접 울산에서 확인했습니다. 7년간의 독자 개발입니다. 시작은 2019년이었습니다.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가 에너지 자립을 위해 시작한 연구였습니다. 그 연구가 우연히 우리 기준을 넘어선 게 아닙니다. 끊기지 않기 위해 7년을 버텼더니 세계 최고가 돼 있었던 겁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베르나르 코스탱이었습니다. 감사관님, 유럽 정유사 보호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기술을 막는 것과 유럽 기술을 키우는 것은 별개입니다. 경쟁자를 막아서 우리가 강해진 역사는 없습니다. 오히려 경쟁자가 생겼을 때 우리가 더 빠르게 움직였죠. KSAF가 들어오면 유럽 정유사들도 더 빨리 움직일 겁니다. 홀 안에서 조용한 박수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었습니다. 그러다 퍼졌습니다. 저는 연단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19년 동안 기준을 집행하면서 박수를 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청문회 결과는 사흘 만에 나왔습니다. 찬성 1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대한민국 KSAF CBAM 예외 조항 신설 가결. 탄소 집약도 40g 이하 SAF 제품에 한해 수입 금지 조치 면제. 즉시 시행. 저는 결과 통보를 받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헬싱키에서 처음 통보문을 작성하던 그 창밖이었습니다. 하늘 색깔이 그때와 달랐습니다. 회색이 아니라 맑았습니다. 아나스타샤가 임재혁에게 결과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답장은 20초 만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다음 준비 중입니다. 아나스타샤가 저에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이 나라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임재혁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재혁이 잠시 웃었습니다. 저희가 한 건 별게 없습니다. 그냥 준비해 둔 걸 꺼낸 거예요. 다음 준비라고 하셨는데 뭡니까? 이퓨얼입니다. 재생에너지로 만든 그린 수소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합성해서 연료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이 공정이 완성되면 탄소 집약도가 킬로그램당 5g 이하로 내려갑니다.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5g이요? 우리 기준이 75g인데요. 임재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기준이 더 강해지기 전에 미리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나라는 오늘 이긴 것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일의 기준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새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썼습니다. 우리는 기준을 만든다. 한국은 그 기준이 바뀔 때를 기다리지 않는다. 이미 다음 기준을 향해 달리고 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루프트한자 첫 KSAF 급유 비행이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시작됐습니다. 에어 프랑스도 같은 달부터 인천 노선에 KSAF를 혼합 사용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브리티시 에어웨이즈는 2027년 혼합 의무 물량의 30%를 한국에서 조달하는 계약서에 서명했죠. 저는 그날 프랑크푸르트로 날아갔습니다.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급유 장면은 조용했습니다. 탱크로리가 활주로 옆에 서고 투명한 액체가 파이프를 통해 항공기 연료 탱크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폐식용유와 폐플라스틱에서 시작된 기름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게 쓰레기였다는 걸 알아채지 못할 만큼 맑은 액체였죠. 루프트한자 조종사 한 명이 급유를 지켜보다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게 정말 폐기름으로 만든 겁니까? 그렇습니다. 조종사가 잠시 활주로를 바라봤습니다. 신기하네요. 쓰레기가 사람을 하늘로 올려보내다니.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울산온산공단을 떠올렸습니다. 40m 반응기, 녹색 조류 배양 탱크, 굴뚝에서 뽑아낸 이산화탄소, 그리고 임재혁이 했던 말.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활주로를 박차고 올라가는 기체를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날개 아래 탱크를 채운 건 한국의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끊기지 않으려고 버텨온 7년이었고 위기가 오기 전에 준비해 온 집념이었습니다. 저는 헬싱키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제목을 오래 고민하다 결국 이렇게 정했습니다. 에너지 안보의 새로운 표준, 대한민국. 19년 동안 저는 기준을 집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처음으로 다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준은 앞서가는 나라를 막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가장 먼저 달리고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그래서 절대 멈출 수 없었던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원이 없으면 망한다는 말을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들어온 나라가 어떻게 그 말을 뒤집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한국 정유사들은 폐식용유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원료로 한 SAF, 지속가능한 공유 생산에 이미 뛰어들었습니다. SK에너지는 2024년 국내 최초로 코프로세싱 방식 SAF 전용 생산 라인을 가동했고, GS칼텍스는 대한항공과 함께 인천 LA 노선 시범 운항을 마쳤습니다. EU의 CBAM, 탄소국경 조정 제도가 항공유 분야까지 확대 적용되는 건 이미 예고된 흐름이고, 한국 정유사사는 2030년까지 SAF 분야에 약 6조 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저는 이 뉴스들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 나라는 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준비하고 있었을까?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인구도 줄어드는 나라가 세계 에너지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기술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끊기지 않으려는 집념. 그게 기술보다 먼저였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집념에 조금이나마 닿았으면 합니다. 본 콘텐츠는 실제 뉴스와 공개된 산업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된 가상의 소설형 콘텐츠입니다. 등장하는 인물, 기관명, 대화, 사건의 구체적 전개는 모두 창작된 허구이며 실존 인물 및 단체와 무관합니다. EU CBAM의 항공유 적용, 한국 정유사들의 SAF 기술 개발, 폐식용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활용 등 핵심 배경은 실제 사실에 근거하였으나 스토리 전개상 과장 및 각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정보와 허구적 요소를 혼동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다음에 보고 싶은 이야기도 남겨주시면 열심히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